예, 청년 지원 정책 민생 토론회 개최 파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나타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 선거 관련 금지 위반이라는 거 지금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만 노골적 총선 개입 나와 있죠. 실제로 이러한 총선 개입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까지 들어갔었던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 총선 개입에 대해서 그 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파 사건도 있었고요. 어떤 지역에 가서는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뭐 세종시 쪽으로 이제 국회도 움직이겠다부터 시작해서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양육비 선지급제나 다양한 정책들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책들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정책이죠. 문제는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외국만 돌아다녔죠. 네, 정말로 이제 많은 순방을 가게 됨으로써 한국에서 그 업무 자체 하는 것을 보기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지지율이 신기함을 보여줍니다. 근데 또 이제 총선이 가까워져 보니까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뭔가를 주겠다 카드를 계속 꺼내고 있는데 물론 대통령의 업무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만 왜 이때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치 중립 의무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청년정책 취직 좋습니다.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공공분야 임대 늘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늘립니다. 물론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건 수도권이나 좀 가까운 데입니다만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이고요.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 2.2% 금리 분양가 80%가 주택 구입 지금 6.1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산정한 게 서울시에 있는 주택들이 이제 이 가격을 다 상회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데는 청약을 넣을 수가 없죠. 이보다 낮은 데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 연합기숙사 만들어 30만 원 임대료 수준에다가 식사까지 당연히 되죠. 잠도 잘 수 있고 이런 거 만들어야겠다. 장학금 확대해서 수혜 대상 늘리고요. 근로장학생 늘리고요. 출산양육 지원까지 해서 기업 출산장육 여기다가 중요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빙하육약자에게 환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서 먼저 이제 사람들에게 이 비용을 환수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먼저 이걸 주게 된다. 선지원금 하게 되면 근로자 세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혼 출산이나 부담에 대해서 선지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효용할 수가 있다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청년 정책들을 막 꺼내게 됐어요. 실제 이 청년 드림 청약 통장 하게 되면은 나이는 똑같고 이제 이자율에 대해서 조금 더 높게 이제 보이죠. 예, 그래서 이자를 높여줬다라는 거고 현 장병도 가입 가능하고요. 엑스당시 해당 남편도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소득공제 가능하지. 그다음에 중도 인출도 가능해요.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청약 기회 자체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가능하게 해놨고요. 드림 대출 지원해서 이제 대출 연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입 안 하는 게 손해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비트코인 이런 거 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적금을 하거나 못 한다라고 한다면 너 청약 하나 가입했어. 과거에는 그 효과에 대해서 조금 그랬지만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심성으로 이렇게 국가가 밀어주는 거는 이거 확실시하는 거고요. 이 기회 자체가 지금 이 연령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는 여기 지난 지가 지금 거의 15년 됐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청년 주택들이 청약 통장인데 이게 제한이 있어요. 소득 5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물론 이거보다 더 버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나이 때 이런 것들 아니더라도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다른 루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혜택들은 지금까지는 통장을 전부 다 압도적으로 이제 상회할 만한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일반 청약저축 하는 사람도 이걸로 이제 바꿔서 이제 전환이 가능하니까 혹시 청약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통해서 변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나왔어요. 롤러코스터 변동성 나왔습니다만 갑자기 새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등했다. 1억 찍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이 블록체인 사들이 비트코인들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안 사면 샀어요. 샀는데 갑자기 또 폭락을 하게 되고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게 10몇 프로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폭락돼서 망했다라고 하는 게 애매하거든요. 10몇 프로 떨어졌다 바로 떨어지나? 그게 아니라 이들이 이제 사게 되는 상품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파생 상품이라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100배까지 숏을 치거나
이제 렁을 치거나 하는 경우가 존재해요. 바로 뭐냐면 가격의 상승이나 이거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한 100배를 계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 재산이 순식간에 이제 몇 분 만에 소멸될 수 있는 거의 도박에 가까운 자산이 되는 거죠. 이 비트코인은요, 이제 대부분의 뭐 워렌 버핏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전문가들도 여기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표명했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것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거고, 온두라스 같은 나라는 국가 자산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축적해놨던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 대박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자, 문제는 대박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갑자기 7만 달러를 넘어서고 1억 원을 찍는다라고 했다. 한꺼번에 또 6만 6천 바로 이제 하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오히려 하루 만에 갑자기 28%를 떨어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금방 변화되는 급등하는 시세, 급락하는 시세를 보게 됨으로써 사실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서 막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테라폼랩스의 사건도 이제 비슷한 사건이었죠. 비트코인 1.0입니다. 가장 오래됐었죠. 한정적 분야, 낮은 확산, 느린 거래속도.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안전성을 유지하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이더리움이라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통해 자동 실행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채굴한다라고 하죠. 그걸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거고, 에이다 이어스처럼 나중에 이제 가상통화 소유자끼리 서로 내부 합의도 가능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나름대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었죠. 그런데 지금 살아남은 건 저 앞엔 비트코인이고 유사코인들, 알트코인들 나머지도 있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원화마켓에서 보다시피 1억을 돌파했어요. 7,000달러인데? 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붙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비트코인 살 때는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1억까지 다다른 게 4월 11일에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의 추이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은 이제 다시 다운된 상태거든요. 비트코인에 인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도 인지하고 있고 그럴 겁니다만, 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거 그냥 갑자기 우리가 뛰어들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갑자기 뭐 호락이 난다라고 나서 뉴스에 나오면 그때 팔 때입니다. 팔 때고요. 뉴스에 팔아라라고 지금 나왔는데 소문에 사라. 지금 아직까지 뉴스로 나오진 않았는데 그런 게 있어? 라고 해서 이때 사고 뉴스가 떠서 공시가 됐던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처분할 때다라는 거죠. 이거 말고도 주가 증시에서 이제 몇 가지 격언들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이 어깨에 팔아라. 이게 올라가기 전에 이제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이제 주식의 핵심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른다고 아니라 그걸 팔기 전까지 내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쌓아두고 한 2년. 이제 자동적 이제 그 안정 장기 투자가 돼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내가 이 주식이 있었어? 이런 사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요. 이제 엄청나게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ETF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실상 따라 들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시간이 지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례대표 정당 투표인데 지금 보다시피 이 국민의 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조국혁신당 가장 최근 자료거든요. 엄청나게 올라 3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투표를 하겠다라는 게 조사한 것과 실제 이제 당일날 투표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생각과 이제 바뀌는 무당층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무당층이 점점씩 이쪽으로 유입되고 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보다 보면 이 두 당에 대해서 둘 다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들, 근데 여기가 너무 싫어, 그냥 이쪽이 지지해주기도 싫어, 이런 사람들이 선택한 대안적 요소가 된 게 조국 혁신당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기존에 있는 정당보다 이 지역구 대표 하나도 안 난 만들어진 신당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 여전히 지지부진 만든 거에 대해서 힘이 없는 것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합당에서 이제 처음에는 개혁신당 새로운 문제 사람으로 합당하려고 그랬는데 정마치 11일 만에 바로 서로 의견차를 느끼고 결렬했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태도 자체가 이제 문제였다라고 하죠. 실적이 개혁신당을 먼저 운영했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이제 이낙연 씨가 들어왔을 때 어떤 위치에 대해서 본인과 동등한 위치라기보다는 본인 선택이나 공천에서 받아들여야 한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아웃되게 됐고, 녹색장의장이나 기타도 여전히 이제 약진이라기보다는 지지부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낙연 이제 이준석 이렇게 된 이미 경험력이 있고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개혁신당인데 이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자리에서 마치 이제 들어온 사람처럼 이렇게 대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합당 형태에 대해서 결국 결별하게 되고 이런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둘 다 지리멸렬하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됐죠. 공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천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지역구의 정당에서 이 지역구의 대표를 내거나 또는 비례대표에 대해서 명부를 작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공천룰을 만들고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홍보자 모집하고 1차 심사에서 후보자 경선 확정인데 이때 1차 심사에서 이 서류를 감시합니다만 이 서류를 제대로 안 내갖고 사고를 치는 인간들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실제 서류에 대해서 자신의 재산을 은폐하거나 문제점을 숨기게 됨으로써 실제 이제 선거판에 나갔을 때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모든 걸 공개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바뀌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게 주는 부메랑 굉장히 큽니다. 당 자체에 크고요. 공천위원회 출파해서 비례대표는 책임자한테 서류 면접하게 되고 순번 결정하게 되는데 이 순번 결정 상황에서 당에서 그냥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당 위원들 또는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묻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명단을 확정하게 되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대표 20명의 대표들에게 국민들에게 물어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당에서 뽑게 되는 비례대표 인원은 모두 다 당이 결정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또 복수응답으로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실망 자체에 대해서 이게 지지부진 떠있던 표들이 조국 혁신당이기 때문에서 지금 선거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비례대표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 상황에 대해서 이 양당 구도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다당제를 이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줄 만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토 회원국인데 지금 바뀌었어요. 핀란드도 이제 들어갔고요. 스웨덴도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됨으로써 바로 러시아죠. 중립국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다가 결국 나토에 들어가면서 이 중립국의 지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러시아가 어떤 전쟁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고 있고 이거에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세력들 자체가 이제 변하게 된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아래쪽에 있는 스위스가 지금 안 보입니다만 스위스도 여전히 중립국으로서 위치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쪽에 스웨덴, 핀란드는 이제 중립국의 위치에서 이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나온 거죠. 폐기를 하고 나토 회원국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대러시아에 대한 이제 반발이 이제 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발트해 주변 같은 것이 러시아가 굉장히 연관이 있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이런 건데 이쪽을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가 이쪽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이 러시아가 좀 더 압박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웨덴 이쪽에서 이 러시아를 막아준다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 이제 러시아에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여기 보면 이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있고 이 반도를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스칸디나비아의 세 개 나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세 개 나라에 대해서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무기를 더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토와 바르샤바 같은 경우 서로 간에 이제 강대강 대립 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무기를 더 두겠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 나토 가입을 하게 되는 건 나토에 대한 설명 안 했네요. 북대서양 조사기구입니다. 노선 애틀랜틱이고요. 그래서 이 오르가니제이션, 이 조약기구에 대해서 지금 있는 것은 바로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바르샤바 기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이 미국과 이제 보수 지형과 사회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 간의 어떤 대립적 노선으로서 이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고 핀란드는 의회 승인이 떨어졌고 스웨덴 의회 승인 필요 없다라고 해서 바로 지금 폐기를 했기 때문에 회원국의 찬성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만 결국 이제 나토 회원국으로 이제 이쪽에서 참석, 이제 회원국 승인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만 나토 입장에선 대러시아의 힘을 좀 더 기르기 위해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스웨덴의 힘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통과를 하게 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상황이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러시아에 또 큰 사고가 있었죠. 이제 테러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 질서에 대해서 군사적 주권을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경우 이제 지원하죠.
대전차형 무기 500벌, 서천 200전 이런 식으로 이제 중립국 입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해서 이제 나토로서 당당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스위스는 유명하죠. 스위스 은행이라 그래서 그 자산을 이제 동결하게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힘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등등 이제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지금 보다시피 외환보유고 투입하고 화폐가치 폭락 망했어요. 러시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 된 거고, 반미 국가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미국 전쟁의 희생양, 다시 말해서 이제 반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편을 들었고, 베네수엘라도 푸틴과 이제 친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립 내세운 국가들 몇 군데 보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떤 편도 들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얘기가 거의 이제 러시아 쪽에 손을 들어준 거와 비슷했었는데 점점씩 변화를 하고 있죠. 자, 쿠바입니다. 이제 쿠바와 이제 우리나라가 20년 걸려서 이제 수결하게 됐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원래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이제 제 군대 후임병이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그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거든요. 은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 세계 챔피언도 됐어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최승석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한 체대에 들어가면서 이 쿠바에 세계 선수권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은메달을 딴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쿠바 선수한테 진 걸로 알고 있거든. 진짜 잘한대요. 근데 그 쿠바 들어갈 때 비행기 타고 그때 얘기가 40시간, 45시간 걸렸대요. 그러니까 바로 직항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막상 가서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기억이 많이 이제 사라져서 그때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는 뭐 지금으로부터 훨씬 더 오래 전이죠. 거의 이제 30년 전, 30년까지는 아니고 25년 전? 그 정도 얘기니까 이렇게 됩니다만, 쿠바라는 나라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미국 아래 이렇게 있으면서 하바나죠. 이제 스다가 이렇게 있고 백인과 혼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혼혈들의 비중 많이 보이고요. 한인 우선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사실 이제 노동자로서 이렇게 이주한 케이스들이 여기 있고요. 우리가 이제 종교에 대해서 많이 이상한데, 기독교 역시 많이 믿고 스페인어스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린다라고 했었는데, 이때 1959년 쿠바 사회주의 혁명에 우리가 끊어버리게 됐는데 2024년 드디어 한국에 수교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쿠바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나, 그게 아니라 쿠바에서 찾아왔어요. 수교했자고.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철통보안 이루어졌다는데, 당연히 북한의 견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북한은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자신의 형제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저랑 친하게 지내요 라는 건데, K문화, K컬처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쪽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나라 입장에는 굉장히 큰 이득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판단하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들 자체가 이러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호감을 가지고 있고, K팝, K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떤 물류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연관을 하고자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사회가 국제사회에 갖고 있는 이제 위치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지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뭐 아시다시피 에미상이라 그래서 오징어 게임부터 이번에 또 성난 사람들까지 한국계가 수행을 하게 되고, 좀 더 이제 내용들이 막 미국을 흉내내서 만들었다기보단 한국계에서 한국 스타일로 이걸 만들게 됐었는데, 이게 유행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엄청난 변화를 주게 됐는데, 쿠바 그래서 우리가 공공외교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나름대로 외교의 지평을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공공외교 중요하다 취지에 공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걸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들, 그만큼 K문화나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이제 상황이나 이런 면에서 외교관계 활성화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결과물이 있어야죠. 갔다 왔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문제가 됩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제 쿠바는 한국의 외교의 지평이 넓어진 건가? 북한이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국가에 대해서 세계에서 이제 고립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지정한 불량 국가라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 보입니다만, 북한,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겠죠. 러시아도 이제 들어가고, 이제 상태 안전한 나라들이 여기 들어감으로써 지금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쿠바 친하게 되고, 쿠바도 물려졌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이제 쿠바 이제 난민들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만 계속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에요. 비트코인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실제로 이제 이용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용자에 대한 미공개 정보, 시세 조정, 부정거래 이런 걸 통해서 갑자기
락하고 급등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업자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내 가상자산 같은 경우 19조 4천억 엄청납니다. 하루에도 3조 원이 왔다 갔다 한다. 그냥 매일매일 거래하는 거죠. 19조 4천억 원에 실제로 하루에 유동적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에 15%에 가까이 15% 이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종목 수도 굉장히 더 많았어요.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갑자기 사라지고 이렇게 되고 원화에 지금 627만 명. 자, 우리 인구로 따졌을 때 627만 명이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인구수의 15% 정도 지금 이제 이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테라 폼레스 사건, 테라 루나 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테라 루나 코인이 이런 거예요. 이 테라라는 코인이 0.9달러 떨어져. 그럼 1테라 팔면은 무조건 1턴짜리 루나를 주니까 이 가치에 대해서 루나를 보존해 줄게. 루나는 일종의 이 자산의 가치를 보존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테라를 팔고 루나를 갈고 또 루나를 가고 테라를 가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게 없을 거야. 테라 하나로 0.9달러에 사서 루나 일단은 0.1달러네. 야, 테라 사야지. 라고 해서 이제 마구 사게 되고 그래 루나를 산 겁니다. 테라 사서 다시 1달러에 수렴한다. 이런 선 보게 되면 이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루나의 가치가 정말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루나의 가치가 지금 이렇게 저렴하게 샀는데 루나 가치가 되나? 라고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루나 가치가 유지된다는 걸 믿고 계속 사주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 한 번에 이제 다른 데 투자할래? 그러면서 이제 큰 선이 빼버리게 되면 실제 그런 사태가 나타나죠. 한 방에 어떤 테라 자체에 대해서 이 테라를 많이 가지고 한 방에 팔아버리게 되니까 이때 뱅크런입니다. 이 루나를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전부 다 인출하게 됨으로써 이제 급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테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얘기했었습니다만 사람들이 달려들다가 설마 더 떨어지겠어 라고 하는 게 더 떨어지게 됨으로써 진짜 100만 원 돈이 갑자기 이제 1원이 돼버리는 이런 효과까지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인데요. 실제로 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막겠다. 말도 안 되는 가상자산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위법하고 부당한 일은 없애겠다라는 거고 갑자기 폐업도 못합니다. 신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 불법인지 이걸 감시하고 하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있고 나서 폐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상자산 이런 겁니다. 갑자기 제가 뭐 좋아하는 코인 해가지고 만들어서 사진 찍고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면 그거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거래를 하고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자를 통제함으로써 이러한 시장 자체가 투기성으로 이제 흘러나가고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걸 막기 위해서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자,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에요. 실제로 이제 플랫폼법 자체가 굉장히 후퇴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이 플랫폼법 자체에 대해서 만들어서 막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어깨 반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거대 플랫폼이라 그래서 뭐 네이버나 기타 등등 뭐 쿠팡도 이런 거대 플랫폼 중에 하나죠. 또 지금 알리나 테무 같은 들어오게 되면서 난리가 납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것이 독과점 위치나 이런 것을 누리고 있었을 때 이것을 막는 법 자체가 필요하다. 공정거래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이 규제를 하려고 했다가 이 규제 수위가 이제 약간 후퇴를 했다. 규제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고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들어가게 되면 이 배달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게 거의 뭐 60%가 넘어가죠.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가격 올리거나 뭘 하게 되면 다른 데도 연쇄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독점 현상으로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다른 선택권이 사라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자기의 브랜드를 이제 문어발처럼 확장함으로써 실제로 그 플랫폼 안에 속해 있는 것에 우리가 속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네이버를 이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출액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 종합적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여기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포털 네이버 메시저 카카오 등 사전 지정하겠다. 라고 하고요. 부당행위 금지 나와 있습니다. 자사우대, 멀티홈이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자사우대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네이버에 소속된 회사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하고 다른 데는 좀 더 과다한 금액을 매기거나 또는 멀티홈이그로 해서 비슷한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건데 사람들은 낚이는 거죠. 네이버는 딴 거 해볼까? 근데 알고 보니 그것도 네이버였던 거지. 반칙행위에서 사업자 정당 입증이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그래서 부당행위 금지지만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풀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부당이익이 있을 때는 당연히 시장매매를 가정할 때 이건 당연하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것이 부당이익이냐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해보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플랫폼에서 이렇게 나죠. 규제를 이렇게 급하게 만든 나라 없다. 천천히 이제 규제를 해서 공시를 하고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존재가치 사라지게 해외사업자 하는지 실제로 이제 알리나 테무의 공격 같은 것들이 그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플랫폼 업견실 DMA를 그대로 참조한 거다. 그래서 유럽법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유럽은 자체 플랫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글로벌 플랫폼이 있어 형성돼 있는데 왜 그들의 규제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느냐. 그쪽은 자체 규제가 없으니까 구글에 대한 대항으로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한 건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커다란 플랫폼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유가 DMA가 이제 다른 목적이 있어서라고 지금 합니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시장 뺏기를 뿌려라고 나와요. 쉽게 해서 플랫폼 생겨도 해외 사업자를 규제 못한다. 실제로 나타난 현상이 외국에 있는 이제 브랜드에 들어오게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은 다른데 같은 뭘 만든 입법 사대주의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이런 뭐 하는데 우리가 가져오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플랫폼법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이나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소비자 단체나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공정연대위원회나 기타 등등 이런 데서는 대부분 다 이제 이 플랫폼법을 막아달라. 작은 이제 시장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위너 테이크 올이라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은 네트워크 효과 금융 경제가 발생하게 되는 수확이 막 늘어나게 되고 승자 가져가게 된다. 머머드급 이제 거대한 기업이 모든 걸 가져요. 결국 여기지. 쿠팡 같은 데가 이렇게 성장했죠. 자, 차별화된 네트워크는 굉장히 좋은데 란뜬 멀티호밍 비용입니다. 그래서 멀티호밍은 확장을 막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라인들을 막 만들어가면서 멀티호밍. 결국 내가 쓰는 것이 다 네이버 거네. 결국 내가 쓰는 다 쿠팡 거네. 이렇게 멀티호밍 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되면 이 멀티호밍 하게 됐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주면 승자 독식 이쪽에 오게 된다. 그래서 이 멀티호밍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한 가지 메일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메일을 쓰게 되기 때문에 이 승자 독식에 마이너스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호밍마저도 이거를 이제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이제 확장하게 되는 거. 여러분 그 옥션이나 이 G마켓 같은 거 11번가도 전부 SK가 운영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아니에요. 예, 가져갔죠. 어디에서 그 정영진 이제 신세계에서 가져가서 네임은 달고 있는데 그쪽 신세계 승라인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데 합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샀지만 망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된 상황입니다만, 어찌든 이제 이런 멀티호밍에 대해서 이제 늘려놨을 때, 다중 접속에 대해서 네트워크나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좋다라는 건데, 정말 이게 내가 지금 다른 네트워크지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웹브라우저나 이런 걸 다양한 걸 한번 깔아보고 시험을 해봤습니다만, 많더라고요, 좋은 게. 물론 익숙함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뭐가 빠르다, 편리하다, 그런 편의성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브라우저를 갖고 있는 장점들도 있더라고요. 예. 자, 지라갈륨 반도체 국절벽 특허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이 엄청나게 커집니다만 이 국절벽 특허에 대해서 중국 보세요. 182개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 보세요. 3개죠? 원래 2개였는데 이제 올라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데서 이 반도체 전쟁이 커지는데 핵심 기술에 대해서 계속 유출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지만은 점점씩 그 기술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반도체 기술이 유출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삼성전자 연구원이 인텔에 가면서 핵심 기술 파일 유출했다. 보다시피 2년 주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구원 자체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이 연구원에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가져오는 데 이 목적이 있고 결국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이직료 많이 받고요. 금방 이제 파면됩니다. 이 사람을 쓴다라기보다는요. 이 사람을 가정 기술 갖고 이제 얼마 있다 그냥 보내버리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이 공정 배치도 이런 거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기소가 됐고요. 얼마 전이죠. SK 하이닉스는 지금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 징역 1년 바로 갔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미국 마이크론으로 간다든지 이직하는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있네요. 예, 마이크론 입사해서 이렇게 된 퇴직하고 나서 기술 유출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의 전직 부장과 이렇게 돼서 중국 청시 메모 테크놀로지 이거 만들었죠. 직접 만든 케이스도 있는데 회사에서 배웠던 기술 가지고 이걸 만든 경우도 이렇게 존재합니다만 반도체 기술이 점점점 해외로 이렇게 나가게 됨으로써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죠. 한국의 기술들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들에 대해서 그만큼 대우해주고 이렇게 관리해주고 있느냐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반도체 학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업무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뜨고 대박 날 거다라고 했는데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연세대 반도체 학과를. 의대 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유명하고 이 세상을 휩쓸어 의사보다 못하네? 이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만큼의 대우나 어떤 이들의 인재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해서 HBM입니다만 실제로 D램에 대해서 고성능 여러 개를 쌓아갖고 이렇게 만든 것 중에 하나죠. 사이즈가 작은 나노칩도 있습니다만 이 고대역폭 메모리 자체 성능이 매우 올려놓는데 시장 점유율이 보다시피 SKI, 삼성전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금 누가? 마이크론이 지금 성장세에 있게 되고 점점씩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저도 이제 마이크론 거 SSD 쓰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가격이 싸서요. 많이 싸서 샀습니다. 사서. 삼성께 안정적이 훨씬 더 좋다는 것도 이제 알고 있었고,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마이크론께 이제 저렴해서 샀습니다만 이쪽에서 이제 시장을 넓히려고 하고 있네요. 자, 패스트 트랙입니다. 이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야당은 강행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 쌍특검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화천대유 50억 클럽과 대통령 배우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겠다라고 해서 정의당 쪽에서 발의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게 됐다라고 했었고 여기서 이제 수사를 해서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당연히 여기서도 거절. 특검하자. 김건희 더이치모드 주가 조작도 여기서 이제 하자라고 했었는데 역시 거절함으로써 결국 대통령 제2영업권 행사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돼 버리는 상황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제 그전에 6개 법안들이 이렇게 망가졌었죠. 이렇게 7번째로 이제 또 나타나게 됨으로써 폐기된 법안이 총 이제 8개, 이번엔 2개는 한꺼번에 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대통령 거부권은 뭐 전에 수업 때도 우리도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당연한 것은 이걸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가진 권한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렇게 남발되게 됐었을 때 나타나는 후폭풍은 정말 걷잡을 수가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사퇴권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라고 하는데 결국 찬성 109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바로 뭐냐면 3분의 2 이상이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는데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 방송사법, 상특권법 지겹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어떤 법이 가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제 3분의 2 이상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와 있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만, 만약에 3분의 2라고 하게 되는 200명이죠. 예, 그걸 확보를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민주당이나 이쪽 이상에서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해서 도이치모터스 조사나 이걸 다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패스트 트랙인데요. 패스트 트랙은 안건을 지정하게 되면 기한 180 이내 빨리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법사위 이제 올라가게 되고 법사위에서 기한 90일 이내 상정 심의하게 되고 법회의에서 기한 60일 이내 기한을 걸어 놓은 거죠. 실제로 이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는 발의된 국회 법안이 있었을 때 이게 회기가 열리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기가 열리지 않고 이것을 막게 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이 법안이 이제 묵혀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날짜 수를 정해서 바로 의결을 올리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석 60%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서 동의를 하게 되면 신속 처리 안건 본회의 투표를 바로 갈 수 있는 게 패스트 트랙 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이제 국회 법안 처리를 이제 하게 되고 국회가 논다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여기에 대한 또 역작용도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5분까지 확인했고요. 다음번에 시사 내용들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